시간이 지금 딱 정시고 많이 오늘 참석하신 거 보니까 권종욱 선생님이 참 인간관계를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도 오고 해서 해갈이 되어서 농부들도 기분 좋은데 권종욱 선생님 시를 보면 농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참 어울리는 날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학 톡톡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권종욱 시인의 작곡 이전의 노래 시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초대 작가인 권종욱 작가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담을 맡아주신 평론가이신 황선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이민아 시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회는 이민아 선생님이 맡아주시기로 해서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민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오늘 전체 순서는 축하 공연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두 분한테 이 시집 깊이 읽기, 그리고 본인 작품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중간중간에 객석에 계신 시인의 지인들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 시간, 이렇게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 이야기보다도 지난 그 작가회의에 회장님과 사무국을 책임져서 맡았던 두 분의 나름의 화합 케미가 좋기 때문에요. 두 분께서 좀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여러분들께 선보일까 합니다. 제가 시집 읽고 평론가 패널을 모셔야 되는데 좀 고민은 했으나 황천열 선생님이 연배가 좀 높으시잖아요. 근데 그 후배 평론을 해주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바로 내가 잘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락을 하셨어요. 그 황선열 평론가님 마이크 한번 들어주시고. 예, 저는 문학평론하는 황선열인데요. 뭐 진행을 제가 해나가면 되나요? 예. 권종욱 씨는 그 앞에 시집에 뭐 소개된 것처럼 포엠으로 등단을 하셨고, 제가 시집을 읽으면서 이 시집이 제법 빨리 나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등단하고 나서 한 5, 6년 돼도 시집 못 내시는 분이 많은데 갑자기 뭐 등단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시집을 낸다 해서 제가 읽어보니까 그 시력이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실 오래 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이렇게 내공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제 뭐 이 시집의 전체적인 해설이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신 청중부나 독자분들이 이 도대체 권종욱의 시는 뭘까라는 것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그래 좀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 권종욱 쌤의 그 시는 이 자기 그 하동에 당호가 그 사소한가라고 하는 그런 당호입니다. 그 우리말로 읽으면 사소하다, 뭐 사소한 일 그런 건데 그 당호에 대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고 이 하찮은 것에 대한 것을 꼼꼼하게 짚은 시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상적인 시들 말고 좀 읽어서 뭐 이 시가 뭐지 이런 좀 이런 난해한 시들이 있습니다. 몇 편들은. 그리고 그 이제 난해한 시들 경향하고 또 하나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현실에 대한 풍자가 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과 생선이라는 시가 있어요. 선생과 생선. 그리고 선생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생선이잖아요. 그 생선의 비린내가 마치 선생님들의 비리로 이렇게 이제 풍자하는 시들이 있어요. 작곡 이전의 노래라고 하는 이 시집의 제목 타이틀도 우리 그 현실의 세월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로 담아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사소한 일상적인 얘기 그리고 좀 더 시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 시적 미학을 추구하는 시들 그다음 마지막에는 좀 이제 현실 풍자적인 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 파트가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1부, 2부, 3부 나눠진 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 한번 물어볼 텐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시를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 읽으면서 요건 좀 일상적인 시네, 요건 좀 어려운 시네, 아니면 요건 좀 현실 풍자가 좀 있네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를 읽을 때 좀 가독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돼요. 그래서 독자들도 모르고 저도 사실 이제 모르고 궁금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대담을 좀 한번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곧 한 파트로 하고 그러니까 시인 권영우 누구냐 뭐 이거 한번 파트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는 권영욱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시를 썼던 여러 가지 시편들에 대한 걸 좀 더 내용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이제 독자님들이 보는 시와 제가 보는 시와 또 우리 권영욱 시인이 보는 시의 그 차이점에 대한 걸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파트는 권영욱 그 시인이 누구냐 그걸 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하고로 나와 있으니까 우선 제가 권영욱 시인을 오래 알아왔는데 시하고 문학을 언제 썼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썼는지. 그래서 뭐 청문회는 아니지만 자기가 언제부터 시를 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그러시면은 네. 저희가 좀 이제 임팩트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답변하실 것과 질문하실 걸 다 포함해서 간단하게 이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청문회는 아니지만 지금부터 권영욱 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경북 경주 출생,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 영어학 석사를 했습니다. 경원고등학교 교사로 93년부터 2021년 해서 지금 현재 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경남 하동 악양면 산언저리 사소한 가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일녀 이남 모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가족분들도 와 계십니다. 초등 고등 내내 문예반 활동을 하셨고 강사로 김성춘, 손진은, 구강열 이 시인 이름 딱 들으시면 그 시절이구나 하고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011년 독립5월 문예반 동인 시작나무가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랬던 것은 첫 시집 단독 시집이라고는 하지만 계속 그런 동인지가 한 5권 정도 묶여 나왔습니다.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그러니까 2년 터울로 거의 작품 활동이 묶여 나왔다는 건 계속 활동하시고 긴장을 늦추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주요 대외 활동을 보셔야 아까 황선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1, 2, 3부 나눈 게 의미매김이 좀 됩니다.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영화 소모임, 엔딩 크레딧 회원, 박종철 합창단 단원,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 민들레 회원, 토지 26 독서회 회원. 제가 이 부분을 딱 읽고 내 느낌이 맞구나 라고 생각한 지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시혜의 수필 당선이 됩니다. 서정문학 잡지의 동시 당선이 됩니다. 시와 소금 잡지의 시조 당선이 됩니다. 제가 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포엠포엠에 시 등단을 하죠. 그리고 2022년 이 작곡 이전의 노래가 첫 시집으로 단독집으로 출간이 되었으나 사실 이 권용욱 시인은 2011년 동인 이후 12년 동인지가 나온 것부터 하면 이미 10년 이상을 활동하신 거죠. 그래서 2020년과 21년 작가회의 사무국장을 마치면서 온문 산문 행간을 마음껏 바다부터 하늘까지 육지에서 저 우주까지도
넘나드셨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종횡무진하셨죠?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긴 시간을 드릴 수 없는 장소와 행사의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하고 이 중에도 꼭 집어 말씀하고 싶으신 거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황선열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시집 깊이 읽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하면 가서 요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제 마이크는 끄고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뭐 그 아까 전에 그 언제 뭐 쓰게 되는지에 대한 걸 우리는 뭐 책에 나와 있거든. 포엠 여 보면은 K라고 하는 인물로 해서 자기에 대한 뭐 글 썼던 걸 적어놨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이제 못 읽으시니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래가 할까 싶은 본인의 얘기. 이제 마이크 잡으시고요. 책? 아니 본인 마이크 있으세요? 예, 글 쓰게 된 뭐 언제부터 쓰는 예. 낯서시군요. 아니요. 질문하고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바로 언제부턴가 제가 이게 상대의 말소리가 정확하게 잘 안 들어오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늘 사는 게 그냥 그 흘려보내는 듯이 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좀 잘 귀담아 드려야 될 텐데. 글을 쓴다고 하는 거는 저도 뭐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도 문예반을 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꼭 문예반을 거쳐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물론 뭐 글이라는 데 대한 어떤 좀 생각은 좀 있었는 것 같고요. 그러다 직장에 들어와서는 뭐 그런 거 사실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 마치고 한잔하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허송인가요? 제 자신은 없었던 세월이 있겠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쯤 되면서 이거는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모골문학관이라고 하는 제 고향 경주에 토요일 오후에 문학 강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부지런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일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뭐 아까 말씀드린 배울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몇 교수들 밑에 수강을 하면서 또 동인지를 만들면서 이런 길이 차라리 나인데는 맞는 길 같다. 맞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좀 신경질적이고 그랬는데 그러한 성격이 조금은 그 글을 써므로서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아마 쓴다는데 조금 더 매달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를 쓰기 전에 저는 그냥 자필을 쓰는 산문을 쓰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쩌다 시에 욕심이 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사실은 좀 시는 좀 죄송스럽습니다. 시인들한테. 예. 이상입니다. 아니 뭐 시인이 산문 잘 쓴다고 해서 뭐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시나 뭐 산문이나 뭐 문학인데 경계는 없죠. 다 글쓰기인데 하여튼 뭐 그런 점에 볼 때 이번에 뭐 시와 에세이도 선생님의 산문이 있기도 한데 산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잘 호흡이 아주 쉽게 잘 읽히는 글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오랫동안 이런 뭐 좀 글을 많이 끄적끄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걸 우리 이민아 선생이 아주 막 소상하게 이력을 파헤쳐갖고 지금 가져왔는데 제가 모르는 것들이 예, 많이 들어있네요. 예. 지금 그 시집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일상적으로 옛날에 살았던 일들에 대한 일상도 일상인데요. 지금 하동에 거기 가서 최근에 뭐 하동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적은 시들을 보면 앞에 일상적인 그 쓴 거하고 하동에서 요 생활들이 좀 차이가 좀 있다는 느낌을 얼핏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퇴직 후에 뭐 삶의 생각이라든지 문학의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다 잘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이 그렇게 과거 같지는 않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세대가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그 교사에 대한 집중도도 사라졌고요.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뭐 적당한 선에서 다 그냥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보고 있고, 또 학생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게 따라가지고 이제 과거처럼 매를 들어가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집중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저도 그게 편성돼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딜레마였습니다. 학생들한테 쓰가 진짜 눈물을 흘릴 적도 있어요. 이거 내가 선생을 이렇게 계속 하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내가 월급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저한테는 저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얘라님 명퇴하자. 명퇴하자. 그래서 사실은 집사람도 몰랐습니다. 명퇴를 하는 줄을. 신청해놓고 명퇴가 나왔길래 명퇴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데 용감하다 아닌데 지금 입장이 다르네요.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하동으로 그 집을 짓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없어진 데 대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롯이 교편을 놓은 지는 이제 1년 됐는데 거의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편을 놓고 시골 바닥에 살았던 사람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익숙하고, 예. 제가 합창단 때문에 부산에 한 번씩 오는데 저게 좀 가락 좀 오면은 이 길을 또 뚫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뭐 글은 차차 서질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해야 될 일을 놓고 나니까 너무나 제가 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시에도 은혜 하나 써놨습니다. 이제는 좀 게으르게 살자. 게으르게 살자.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한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뭘 해야 돼, 돈벌이 해야 돼, 뭐 어딘가를 나아가야 돼, 뭐 성공해야 돼, 이럴 때 너무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너무 좋습니다. 뭐 회장님도 거기 가서 계시잖아요. 천하의 태평입니다. 묵고 살 생각도 안 하고. 하여튼 어쨌든 저는 우리 군옥 씨보다는 먼저 퇴직했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교사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위기의식보다도 아이들 앞에 서가 있는 게 좀 양심적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앵무새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회의 같다는 생각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감이 가요. 저도 공감도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런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그 어떤 사물을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쉬니까 그게 좀 달라졌다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세상을 보는 게 이런 말고 그 사물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걸 좀 한번 묻고 싶다는 얘기죠. 예, 저는 뭔가 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현실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가지고 그게 제가 직접 딱 발을 잘 못 디딥니다. 저게 굉장히 큰 단점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한 하루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제가 뭔가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은 식물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어떻게 크는지 이런 걸 가까이 보고 싶었고, 그런데 아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촌에서 자라서 그런 경향은 있었겠죠. 몸에 배인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제가 시골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멍하게 앉아 있으면서 뭐 바람 불 때 풀이 흔들리는 것, 조그마한 꽃이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조그마한 순이 올라온 거, 나무에 삭이 돋는 것, 새가 지나가고 나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러한 것들만 보고 멍 때리고 앉아 있어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에 도시에서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한마디로 행복합니다. 그런 게. 예. 정말 왜 시골에 가면은 그냥 못 보던 것들 굉장히 많이 봐요. 실제 많이 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서면
정말 환희 같은 세상들이 쭉 펼쳐져 있어요. 밑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집 마당이 잔디거든요. 잔디로 쭉 돼 있는데 잔디밭에 그 파란 잔디밭 위에 민들레가 한 개 딱 올라와 있어. 노랗게 펴서. 근데 그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 푸른 잔디밭에 다른 잡초가 없는데 민들레만 하나 딱 피어 있어요. 순간에 그때 그 생명이 주는 그 위대함이 그 느껴지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에서 나타난다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벼라든지 벼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페이지 56쪽에 벼라는 시가 있고 57쪽에 벼 57쪽에 마늘 뽑기가 있고 그 쭉쭉 연작으로 이어져 있어요. 졸작까지 이어졌는데 이 지금 뭐 콩을 심었어요. 그때 1년 사이에 거기서 그래서 콩을 졸작 보면 콩 심었는데 이래 되잖아요. 콩 수확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콩하고 아니 벼하고 그 농사 지었나요? 그래서 벼는 심어봤냐고요? 아, 벼는 어릴 때부터 늘 지어왔죠. 예, 예.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벼농사 짓고 살았습니다. 예. 콩은 콩은 근래에 콩을 심었다가 그 글에 나오는 그대로 졌다는 신경을 써서 콩을 쫙 집사람하고 같이 열심히 심어놨는데 콩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한가마 나오겠다. 그랬는데 가을이 지났는데도 그 콩 꼬투리 안에 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300평 밭에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무슨 정상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이제 제가 그 뭐 이게 졸작이라고 제목 붙인 거는 제가 쓴 글들이라든가 뭐 제 사람들이 그럴 때는 학교 그만두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꼬투리 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뭐 그래서 빗대서 써본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농사를 지어보면 겸허해집니다. 하여튼 뭐든지 간에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시기에 심어야 되는데 좀 일찍 탐을 내서 일찍 심으면 서리가 내려서 몽땅 모종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사회자님 뭐 한 말씀 하실 거 있어요? 그 실제로 여러분 중에 귀농귀촌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귀농귀촌. 네, 더러 계시네요. 지금 텃밭이나 귀농귀촌 하시면 이 권영욱 시인 시 50쪽 언저리에 시리즈 연작이 있어요. 이 작품하고 견주셔서 내가 권영욱보다 농사를 잘 짓는다. 아니다. 이렇게 해보실 만한 작품들이 재미난 작품들 또 명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 있어서 아마 우리 황선엽 평론가님도 지금 본인 농사의 그 과작과 퇴작을 계속 견주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혹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계십니까? 요즘 뭐 하고 사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봐도 되고요. 네. 계시네.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허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권영욱 씨 시인을 알게 된 건 오래됩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시를 또 자꾸 쓰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 귀농하셔가지고 쓰신 글들을 시를 쭉 보면은 거기다가 자연, 뭐 환경, 뭐 사물들에 대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데 또 중간에 현실 풍자적인 시가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깡통이라는 시 속에 그도 제이부만다 그 쭉 가다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은 용하게도 소액금만 파내간다는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혹시 그 시를 쓰실 때 그게 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태를 풍자한 건지 오늘 내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혹시 그게 본인의 이야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집도 안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 보니까 경쟁자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권용욱 선생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놓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마이크를 잡으시고. 아니 본인의 시인데 본인을 잘 몰라가 읽고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 찾고 있구나.
어디 보자. 포스트잇 붙인 데만 물을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쩔까 예? 예. 네, 우선 이제 부산 작가회의에서 하는데 작가분들보다는 시민들이 많이 오신 데 돼가지고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희 행사 사실은 이게 시민과 함께하는 독독이에요. 시민과 함께하는 일을 해서 이렇게 제 친구 혹은 이렇게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뭐 이런 분들이 여기가 찾아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집을 팔아서라도 술을 사드리겠습니다. 깡통에 대한 얘기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제 자신은 아니지만 그게 약간 어떤 뭐 문학적인 어떤 기교라든가 뭐 얍삽한 수단도 사실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보면 쓸 때는 뭔지도 모르고 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쓰고 보면 이게 내 얘기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썼으니까 내 머리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대필한 건 아니니까 내가 몰랐던 나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써놓고 보면 어떤 데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후회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출판사에서 당신한테 시가 뭐냐라고 한번 해보라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조금 아스름한 어떤 안개 속에 어떤 이정표를 하나 써놓는 것 같아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글을 써놓고 한 편 써놓고 뭐 이렇게 한 줄 써놓고 보고 다음날 보고 보면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방향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꼭 남의 얘기는 아니고 제가 뭐 다른 사람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좀 이게 순서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인분께서 의식하고 계시는 의미 있는 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부산 작가회의에 김요아킴 시인이 준비해서 엄선한 낭송시를 한번 직접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아킴 선생님 이렇게 훅 들어가게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시죠? 나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시선은 김요아킴입니다. 낭송하기 전에 권정욱 쌤하고는 제가 93년도에 학교에 같이 입사를 해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죠. 작년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뭐 저한테는 뭐 형님 같은 분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고 또 이제 등단하고는 같이 이제 또 시를 쓰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그런 세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명퇴를 하신다니까 그 빈자리도 상당히 크고 지금도 좀 빈자리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낭송할 그 시를 읽어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권쌤의 이게 삶의 어떤 본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또 하동에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기촌에서 이렇게 생을 영위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에 좀 참 흡족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사소한가라는 시를 한번 이렇게 낭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가. 지리산 발가락의 발톱에 집을 지었다. 비 그치면 무덤이 들판의 구름이 몰려와 멀리 산줄기 허리 아래를 거두고 섬처럼 봉우리들만 남은 경주 고향집 앞 남산 풍경을 닮아서 연고도 없는 곳이지만 오래 산 듯하다. 이 낯선 곳을 늦음하기 왜 왔냐고들 묻는다.
여기 와서 가까이 보는 것이 참 많다. 허물벗고 지상의 남은 며칠을 만끽하는 매미. 제 몸의 마지막 습기를 작은 꽃잎으로 지우는 10월의 들꽃. 돌아누운 나를 피하지 않는 별. 가을이면 어느 것 하나 다툴 일 모르고 가야 할 곳으로 떠나는 여기. 종이보다 흙에 낙서하는 날이 많다. 연필 대신 삼날의 필기체가 몸에 익다. 새들이 비록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쳐도 읽지 않고 나뭇잎들이 덮어버려도 쉼표든 느낌표든 몇 개쯤 뿌리에 스며들어 봄날을 기억할 것이다.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었다면 몸에 맞는 바람을 다시 만난 것도 같다. 지난밤엔 사람들 모르게 첫눈이 내려 구겨진 세상을 잠시 펴주는데 텅 빈 겨울도 가끔 재구시를 하는 여기. 나와 내 사이 낯선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린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그 김요하kim 시인이 낭송한 그 사소한가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왜 일 같은 거 사소하다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읽으면 사소하다라는 표현이죠. 작은 일 이런 거 사소하다인데 이게 한자음이다. 한자어. 생각 사자에 씻을 소자. 우리 소방서 할 때 소자 있잖아요. 생각 사자에 씻을 소자. 그 다음에 한가로울 한자에 집가자예요. 그럼 이걸 사소한가를 한자 뜻풀이를 한다면 생각을 씻어내고 한가로이 머무는 집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인데 맞습니까? 혹시 자기는 딴 뜻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씻어내고 한가롭게 지내는 집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기하면 사소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중적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당호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당호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당호를 지었노. 나는 그냥 집을 지으면서 우리 집에는 인문학 연구소, 문심원 정말 딱딱한 이름이거든요. 막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보면은 막 왜 저거 미쳤다고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저희 집은 사실 글을 문자에 마음심자 굉장히 간단한 한자예요. 제가 저 문심조롱을 번역해서 문심조롱이라고 하는 글 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사실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당호를 지었는데 제 당호보다 훨씬 멋진 당호가 사소한가라고 하는 당호예요. 뭐 폼 잡는 당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당호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시를 읽으면서도 역시 시인이 짓는 그 당호하고 문화평론가 이런 사람이 짓는 당호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사소한가라고 하는 그 집에서 생각을 얼마나 씻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맑고 투명한 시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 첫 시집을 내셨거든요. 첫 시집을 내면은 그 첫 시집을 내는데 대한 막 무조건 시집을 묶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뭐 시집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선생님이 뭐 생각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첫 시집 발간에 대한 뭐 자기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한쪽 발을 디디고 있다 보니까 문학을 하는 팀들하고 사람들이나 뭐 팀이나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다들 그래요. 그 뭐 작품집도 하나 없는 게 뭘 이런 데 자꾸 나서느냐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제 한 새벽 2시, 3시쯤 되면 그렇게 말해요. 뭐 하냐고 말이지. 작품집도 안 쓰는 게 뭘 작가 외에 일을 하는 뭐 그런 낯섰냐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또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숙변을 빼듯이 뭐 하나는 묶어 버리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보통 작가들이 이제 인터넷에다 자기 작품 쫙 써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귀찮을 정도 많은 거예요. 미완성 거 해서 완성한 거 해고 이거
뭐 어느 것을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쨌든 묶어서 딸내미 시집 보내듯이 시집을 내서 보내자. 그래서 이제 한 달락을 짓자 이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 거죠. 급하게 했는데 뭐 그러다 보니 제가 뭐 다른 거 준비도 없이 그냥 막 이게 보인팸 한창욱 주관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줍잖지만 시집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냥 낸 겁니다. 네. 그래요. 뭐 하여튼 뭐 한 시집을 하나 묶어내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썼던 시들을 이제 일단락 짓는 그런 행위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책을 뭐 처음 내면요, 엄청 뭐 기쁘고 막 이렇습니다. 뭐 저는 뭐 애를 못 낳아본 남자지만 정말 그 뭐 어떤 새로운 뭔가 하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때 뭐 90 뭐 몇 년도인가 책 냈을 때 그때 막 너무 주변 사람들이 여기 오신 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제 출판 기념회 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요즘은 뭐 책생 내면 또 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책이랑 최근에 나온 책들은 그냥 홀 때마다 늘 내는 책 또 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첫 시집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렇고 예. 근데 지금 우리 시집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원래 그 시집을 시집에 대한 뭐 좀 안내라 그럴까요? 뭐 이걸 위해서 이제 평론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 시집에 대한 해설을 쭉 이래 달거나 아니면 뒤에 이제 뭐 이 시집은 어떻다 특징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사 간단하게 뒤에 이제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뒤에도 저자 자기 말만 적어놨고 이 안에는 해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제가 은근슬쩍 물어봤는데 여기서 좀 한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얘기를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출판사 한창욱 주관님이 해설이 없냐고 안 쓸 거냐고 그래서 말씀하셨길래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응급결에 저는 뭐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아까 말했지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해설 쓰는 것, 표사 다는 것 이런 걸 안 하려고 하지 했을 때 제 성격이 굉장히 못난 성격 중에 하나가 간섭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거는 집사람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제 하는 일에 조금 이렇게 아니면 그걸 굉장히 제가 거부를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런 시집을 만드는데도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른 분들의 시집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서 뒤에 그 시에 대한 해설, 그 다음에 표사, 좀 조금 이름 있는 시인들의 표사 달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조금 사치스럽게 보이고 거추장스럽게 보이고 폼나처럼 보이고 좀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내가 뭐 시를 잘 써서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평론가한테 어떤 평론을 받아야 될 만큼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고 그러니 그냥 막 쪼대로 내자. 내 쪼대로 그냥 씻어내고 쪼대로 내자. 그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집은 제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거 시집 만들어서 이거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시집 사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인도 시집을 잘 안 사보는 세상인데 그럴 바엔 ISBN을 받아서 뭐합니까 그거 뭐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싫거든요. 아니 내가 그거 되는 여유가 되는 한 넌 좀 팔지 뭐 그죠? 오늘 뭐 논파라가 이 순간 직계혈 쪽은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직계혈 쪽은 표정이 안 좋고 사회적 가족들은 지금 박수치고 이거 지금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사소한가가 지금 분란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저 시집 해설 안 하는 데 대한 방금 말씀도 드렸잖아요.
뭐 문학평론가 간섭하는 거 싫다. 뭐 그러니까 제 문학평론 하는 사람이잖아요. 간섭을 한다 이러는데 그 어저께 저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을 맡으신 이우월 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창녕에서 이번에 유신 뭐 시조 시인상 1,500만 원 상금 받았다고 내려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이제 제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 시집 뒤에 해설 쓰는 것이 주례사 하듯이 막 칭찬 일색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아는 어떤 사람 요청에 의해서 최근에 그 동시조집 해설을 하나 적었는데 시조집이 왔어 제가 이제 그 얘기했더니 근데 항생평론가 글 적은 거 보이기에 주례사가 아니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좀 칭찬을 받았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 간섭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 문학의 발전은 이 막 찬과 반이 막 섞여야 됩니다. 당신 시가 뭐 이렇다고 공격적인 것도 돼야 되겠고 아니면 뭐 너 시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제 논쟁 속에서 논박 속에서 작품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클라면 무조건 칭찬 일색으로 하면은 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나중에 오만할 수 있잖아요. 그 적당한 뭐 훈육도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걸 간섭이라 생각하시면 예, 죄송한데 제가 그것이 제한테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학의 주류 소위 말하는 주류라든가 아니면 유명세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욕심이 있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고 하면은 제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 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첨삭도 받고 평론가한테 보여줘서 얘기도 듣고 하겠죠. 저도 충분히 그래 해야 제가 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보다 잘하는 선생님 가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충분히 물어봐야 되죠. 그러나 제가 제 능력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도 좀 분수를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쪼대로 시집을 내고 나는 내 글을 써서 내 만족의 정도 내 생활의 지표를 삼는 것 정도지 내가 이 시를 내서 교과서에 내겠다 이 시를 문학과 반열에 올리겠다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것 또 그 정도 제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어디 가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평론가한테 평론을 받고 표사를 받은 어떤 분한테 좀 부탁을 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스럽지만 그냥 막 쪼대로 내자. 그래서 이래 한 겁니다. 평론가들 보면 제가 아니 그래 이런 겸손한 자기 겸손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또 굉장히 유명한 어떤 시인은 어떤 놈이 나를 해설해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해설이나 표사를 안 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감히 누가 내 시를 해설해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 여기서 이제 좀 진정들 하세요 두 분. 알겠어요. 아이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제가 좀 중재를 할게요. 지금 제가 먼저 그 권영욱 선생님한테 시집만 가지고는 다 해소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력서를 좀 보내주세요. 이랬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서로 그 이전에 교감이 있었다 그러면 알겠는데 시집만 봐가지고 매우 복합다단한 분이어가지고요. 이력서를 받아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더 부탁드렸어요. 산문을 좀 보내달라. 이 권영욱 시인의 글을 보니 이미지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선생님 산문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독자분들하고 질문하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보내온 산문 2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원하시면 제 번호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 보내달라고 하세요. 자, 한 번만 불러드릴 거예요. 010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메일 주소 주시면 산문 2편을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이분이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말하지 않아주려는 듯 사실은 산문집 낼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집도 너무 많아서 한 번은 묶어내서 정리를 해야겠다 하시고 산문집도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산문집을 낼 계획이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게 계획 없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출판사를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산문집부터 본인 출판사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요쯤에서 산문은 자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고 이 이후에 시간 기회가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안 드시네. 없다니까. 그냥 한 분 듣고 그다음에 낭독하고 싶다 있으십니까? 한 분. 그러면 한 분 사이좋게 그럼 질문하고 낭독하고 마무리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질문 먼저. 본인 소개랑 해주시죠. 난 길 지나가는 사람 행인일이고요. 금방 전화번호 산문을 받고 싶은데 내가 머리가 나빠요. 입력을 하기 전에 예? 자 김지영 국장님 종이에다가 제번호 써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 끝. 이제 낭독 본인 소개하시고 낭독하실 건데 여기로 좀 나와주세요. 예.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저희가 문학독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영상을 갈무리해가지고요. 지금 두 분 감독님이 찍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 작가회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시집을 받고 쭉 읽다 보니까 제 가슴에 딱 와닿는 한 편의 시가 있어서 오늘 하신다 해서 제가 과감하게 한번 낭독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잘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굉장히 좀 떨립니다. 졸작 권용욱 콩을 심었는데 콩을 얻지 못했다. 이랑과 이랑 사이 잡초 탓이 아니었다. 꽃이 한창일 때 장마를 맞은 탓도 아니었다. 어쩌다 핀 꽃에 벌납이 매달리지 않았다. 쭉정이 꼬투리만 달고 상배포기 콩은 가지만 무성했다. 콩이 원하는 바람의 농도와 햇살의 길이와 어둠의 두께, 흙가의 촌수를 몰랐던 것이다. 콩의 웃음, 콩의 그리움, 콩의 가닥, 콩의 당부를 몰랐다. 결실 없는 뿌리로 흙의 자양만 축냈다. 그럴 걸 콩을 심지 말았어야 했다. 빈 밭을 인정해야 했다. 차라리 자풀이면 밭은 온전하게 온몸 생채기 안 내고 삼복에 맨살 내지 않아도 되었다. 묵정밭이면 비 안 내릴까? 그 위에 별빛 이슬로 안 맺을까? 내 마음으로 몰아왔다. 콩을 심지 않아도 나는 굶지 않는데 불안한 시절 땅이 논다고 착각했다. 나는 애당초 농부도 아닌 걸 인척했다. 콩은
사치였다. 하물며 그 콩으로 된장을 꿈꾸었으니. 사실은 이거 제가 다 외웠는데 여러분 계시니까 이게 다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요거 이렇게 받으시고. 예, 고등학교 경주고등학교 같이 동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저 친구가 참여 정신이 굉장히 낭독하신 뛰어났어. 선생님. 오늘 또 역시 저를 위해서 또 외운 모양인데 이제 잘 안 외워질 겁니다 아마.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희 독자시 들으셨는데 사실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던 산문에는 아까 제가 이 이력을 불러드렸잖아요. 거기에 하나 단체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게 나의 일상의 어떤 의미인지, 그게 나의 5일이 왜 부족한지. 그래서 사실 퇴직하고 한가하시지 않아요. 사소한가에서 사소하게 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 알찬 감정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는 산문을 얘기하는 자리는 또 아니어서 제가 원하시면 보내드린다고 한 거고요. 황선열 평론가께서 시를 좀 촘촘히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퇴직 이후의 시골 생활, 또 본인보다 잘 짓는 농사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보니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시집을 가지고 가서 권영욱을 회상하거나 또 권영욱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요런 거 어떻게 읽으면 될지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황선열 평론가님 가시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대답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평론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황선열 선생님께서 권영욱 시집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은 꼭 의미 매김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대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오늘 초청하신 시인한테 질문이지 평론가한테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고요. 저는 거의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아까 경주고등학교하고 또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저도 굉장히 흡족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뭐 표산이 해설임이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제 문학 평론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이래 애정을 가지고 선생님의 시에 대한 걸 말씀드려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세 가지 정도라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좀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풍자적인 것 이런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 했는데 첫 시집에가 이렇게 세 가지 욕심을 부렸다면 다음 시집이나 그 다음 또 시집에는 자기만의 어떤 색깔의 캐릭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영욱이라면 뭐 어떤 탁시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 권영욱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그 문학적 경향 또 문학 지향 방식은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풍자적인 그런 시들이요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또 우리 언어적인 명태 같은 거 읽어보시면 그런 언어적인 질감도 굉장히 좀 이래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의 그 시들을 앞으로 하나 묶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와 관련지어서 좀 재미도 있으면서 현실을 날카롭게 좀 이래 풍자할 때 자자가 찌른다는 말이거든. 좀 찌르는 이런 이제 시를 썼으면 생각하는데 제 그냥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뭐 그냥 제 느낌과 또 앞에 전망을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예.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저께 저기 광양에 가서 어떤 시인을 만났더니 이 시집을 들고 와서 식당에 들고 와서 다른 거는 다 뭐 그렇고 그런데
38페이지에 있는 이 오늘은 0.03이라는 거 도대체 뭐냐? 왜 이걸 왜 제목을 왜 이따위로 붙였느냐 이렇게 하죠. 이걸 끝까지 읽으면 적어도 0.03이 뭔지를 알도록 해주던가. 뭐야 이거 제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지금 차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분하고 카톡을 했어요. 그럼 제목을 뭘로 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0.03이 뭐냐면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죠. 이제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린 적이 한 2번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또 안 나갈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0.03이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날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0.03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잘난 아저씨께서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가라 하더라고요. 아싸. 그러고 왔는데 그게 중간에 보면은 0.3을 적어놓고 삭삭 빈 적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 0.3에 걸려가지고 제가 한번 봐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0.03이 그 경찰들한테 그 무슨 수치라 그래요? 음주 측정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제가 이 시는 우리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제가 느껴본 결과 제 이름 권영욱은 별로 안 중요해요. 공식적으로 640316이라는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숫자에 달려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그걸 제가 한번 꼭 써보고 싶었어요. 숫자에 매달려 사는 세상. 피타고라스는 엄기조차도 다 숫자로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요즘은 색깔도 다 숫자로 표시를 해버리고 특히나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아날로그는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것을 제가 한번 시를 써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그거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22400은 그날 택시비 이름 택시비고요. 172는 제 키고요. 이게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 국에서 자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고요. 뭐 그런 겁니다. 640313도 나오네요. 제 생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42에 고아가 됐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42살이고요. 한 여자에게 26을 주고 하는 이럴 때가 26년 같이 살았고요. 자식이 3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숫자로 가지고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읊어본 것인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제목을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제목을 0.03 그 따위로 아리송하게 쓰지 말고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걸 바꾸라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시집에 제 색깔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이 첫 시집을 묶은 이유도 그런 걸 겁니다. 이제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해가지고 시 쓰지 말고 이왕 촌에 와서 사는 거 그냥 내 쪼대로 살 건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살자 이제는. 그래서 나중에 시집도 내 손으로 묶으면 되니까 남 보여줄 것도 없고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식물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여러 가지 모습이나 특성이나 성격이나 이렇게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적으면서 아까 현실 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여기 민들레 회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처럼 실제로 밖에 나가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걸 못 하면서도 뒤에 앉아가 안전뱅이 용선다고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냥. 그런 제 모습을 글로라도 써서 좀 해소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한테 좀 저는 이렇게 글로라도 써서 이렇게 세상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대상은 식물로 하고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그걸 풍자라 합니까? 풍자라 그래요. 풍자지 풍이 허풍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될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권용욱 시인님 쓰신 시 중에 54쪽에 밭을 만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구겨버린 당신의 종이를 펼쳐냅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붓으로 당신의 필체를 따라갑니다. 당신의 숫자, 당신의 각도, 당신의 깊이와 간격. 당신이 나를 안부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당신을 잊지 않고 견뎠습니다. 그 까닭을 10줄, 20줄 파고 묻어둡니다. 이 시는 시인이 일상을 살았던 학교 근처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귀촌하신 곳의 사소한 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68쪽에 있는 시 명태. 한 몸의 한 이름으로 죽지도 못하네. 내가 무슨 민주의 꽃인가. 이놈 저놈 꼴리는 대로 나를 부르네. 부산시경 대공분실 장명소처럼. 이 시는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면서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단체들,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연대하시는 시민들, 그분들에 대한 감상이나 좀 포운진 것들이 담겨 있는 시라고 제가 좀 읽었습니다. 뼈도 살인 양 뒤틀어 쥐었자면 이빨 바스러진 노가리가 된다. 껍질 벗고 고춧가루 숨 맞고 걸개에 삭신 걸고 매달리면 피동피동. 이렇게 쭉 나가는 시를 보면 그 투쟁의 시간을 살아온 시인과 그 주변의 분들, 그리고 현재 시인의 단독 시집이 나왔는데 이 먼 곳에서 불원천리 오신 분들과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웃고 계시지만 정말 가볍지 않은 삶을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아마도 황선열 평론가께서 읽어낸 다음 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런 시의 편편을 보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안 사본다고는 하지만 사서 읽으시기를 강권하고요. 놀랍게도 제가 미리 사서 책을 볼 때 재고가 항상 있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온라인 서점에 재고가 있다는 거, 동네 책방에 주문하면 바로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권용욱 시인이 사랑받고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멀리 오신 만큼 다 시간 들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 많이 사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인 축하도 하시고 또 각자 모임하시는 자리 청하셔서 시도 읽으시고 같이 회포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늦게까지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뭐 이런 다른 자리에 저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